자,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임료. 부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가격, 임대료이죠. 동산에는 주로 임대료가 없다 이랬습니다. 사가는 매매 가격은 있어도 임대료는 없지. 사가밭은 임대차 부동산이니까 가능합니다. 자, 임대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 구하듯이 시선 임료, 시험 삼아 산정한 임료 구하는 시산 임료다. 자, 시산 임료는 요건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총 임료를 총이니까 합친 거겠죠.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순 임료하고 필요 재경비하고 3방식 다 이렇게 생겼어요. 3방식 다. 총 임료를 100만 원 받았는데 70만 원은 임대인 호주머니 남고 30만 원은 필요 재경비로 뒤로 빠져나가는 돈. 그래서 이제 3방식에서 우리 수익 방식 같으면 수익 분석법이라가 기업용 부동산에서 기업용 부동산은 당연 우리 이 특정 마트다. 마트 같으면 이게 A 입점, B 입점, C 입점 여러 입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물건과 사람, 이 물건과 사람 이거 다 빼내고 번 돈 중에서 이거 다 빼내고 나머지는 건물이 벌겠죠. 수익을 배분해 가지고 그 건물에 순임료가 있고 필요 재경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분석해서 수익 분석법이라 한다. 이거는 간단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박스에 보시면 수익 분석법의 맨 앞에 있는 산식의 총 수익 임료는 순임료 더하기 필요 재경비 보입니까? 순임료 더하기 필요 재경비다. 이렇게만 멈춰버리면 되고, 자, 넘기시고. 적산법. 적산법에는 이게 순임료가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요게 바로 순임료입니다. 나머지 필요 재경비는 같죠? 이거 기기 필요하대. 적산법은. 이때 기초가격이 뭐냐? 이게 10층짜리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8개층까지 임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임대 안 된 게 있으면 임대된 것, 요것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 부동산 임대는 은행의 정개금보다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은행 정개금보다 플러스 2, 3% 더 붙여가 그걸 기대이율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붙어 있으니까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한 요게 순임료고 임대인 호주머니 남는 돈이고 필요 재경비는 뒤로 빠져나갈 돈이죠. 그 다음 우측에 임대사례 비교법. 자, 임대사례 비교법에 위에 보니까 순임료 더하기 필요 재경비 보입니까? 순임료 더하기 필요 재경비 보이시죠? 이쁜 사람한테 보이는데 그 합친 거 앞에 실질임료를 해놨죠. 실질임료. 그 실질임료가 바로 총임료입니다. 실질임료. 그게 이제 총임료다 이 말이지. 총임료 100만 원, 순임료 70만 원, 필요 재경비 30만 원. 근데 그 순임료에 보니까 이 속에 예금적 성격의 일시 운용이익이다 등등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인 시험 잘 났는데 요즘은 별로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흘려버리면 돼. 별로 시험 안 나오는 거 암기한다고 공부한다고 생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 다음 일단 임료는 그렇게 3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고 106페이지 물건별 평가 3방식 적용. 자, 여기가 시험 출제 아주 잘 됩니다. 근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구분.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주방식이 있으면 부방식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다. 자, 원칙, 주방식. 자, 토지 같은 경우는 3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원칙으로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 3방식 중에서 토지는 원가,
투입해서 생산할 수도 없고 또 맨 땅만 임대해서 수익도 별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땅과 거래 사례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그 거래 사례 비교법을 이 사례를 채택할 때 비교 표준지를 가져오는 방법. 그게 공시지가기준법이죠. 좀 전에 보셨죠? 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 이것도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 예외로 원가법, 수익환원법이 있는데 자, 예외. 원가법이라는 것은 이건 예외로 예를 들어서 공유 수면을 매립 간척합니다. 매립비, 간척비가 많이 들죠? 그건 원가, 코스트로 예외적으로 계산하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과수원. 자, 과수원. 과수원은 과일입니까? 과수입니까? 과수원, 토지입니까? 토지적인 과수원 토지. 토지니까 똑같이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이게 유령수란 말이 있네요. 유령수. 유령수가 뭐죠? 유령수. 마지막에는 이 나무 숫자, 나무로 맞는데 유치원 연령은 나이가 많다 적다? 쬐끔이죠, 쬐끔. 이 묘목 사는 비용, 심는 비용. 유치원 애들한테 너 돈 얼마 벌었냐 이런 물으면 안 되죠. 유치원 다니는데 여태까지 키우는데 얼마 들었냐 이런 물어야지. 원가법. 그 다음에 건물은 건축 원가가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산이 된다 이랬습니다. 건축물은 원가법 원칙이다. 건축 원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의 일괄평가 거기다가 집합건물 이렇게 하나 적으시고 집합건물. 자, 토지 건물 일괄평가하는 필요성이 있는 집합건물. 이제 집합건물, 아파트는 집합건물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집합건물 맞죠? 오피스텔도 집합건물이다? 아니다? 집합건물 맞겠죠? 이런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거래 사례가 많다 적다? 거래 사례 많죠, 아파트. 거래 사례 비교법. 집합건물이니까 옆동에, 옆층에, 위층에, 아래층에 거래될 수 있죠. 거래 사례 많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자동차. 거래 사례가 많다 적다. 중고차 매매상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자주 봤죠. 자주 봤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중고 매매시장 봤다 못 봤다? 못 봤죠? 거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코스트 원가 얼마냐? 빼기, 경과연수, 감가수정 이렇게 해서 구하는 원가법이 원칙입니다. 이해가시죠? 원가법 원칙. 그러다가 고물값으로 남으면 마지막에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 처분 가격으로 고물값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광업재단. 광물을 채굴해서 팔면 수익이 생기죠. 수익하는 법. 많이 나오면 높게, 적게 나오면 낮게 평가하는데 단 채굴 후에 광산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장래 소요될 기업비 평가, 폐강 시에 원상복구시키는 비용을 빼고 평가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수익하는 법 빼기 장래 소요될 기업비 평가 차감하면 됩니다. 어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산림은 산인 임지하고 토지니까 토지평가하고 똑같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 임목, 나무는 자, 우리 산을 평가할 때 산에 나무가 있어요. 이게 나무가 없는 잡목이라면 그냥 일괄평가하면 돼요. 구분할 필요 없어. 근데 잡목이 아니고 용재림, 좀 쓸만한 나무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쓸만한 나무가 있으면 이거 산지하고 토지하고 나무하고 가치를 달리 하는 거죠. 가치를 달리 하면 무슨 평가? 구분평가를 했지. 구분평가. 먼저 구분평가하고 선구분평가해서 그 다음에 후 두 개 합치면 토탈 이렇게 된다 했죠.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평가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 그 살림 속에 우측에 보니까 소경목림이 있습니다. 소경목림. 그 경자가 지름경자인데 지름경자. 지름이 짧은 나무, 솥다리 나무다 이런데 솥다리. 지름이 짧은 나무는 역시 대체로 이거 팔 수 없는 나무 아닙니까? 팔 수 있는 나무면 그래서 사례 비교법을 할 텐데 팔 수 없는 여기까지 키우는데 코스트 얼마 들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까 유령수처럼. 그래서 원가법 원칙이다. 공장,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이 있다. 눈에 보이는 공장에 가면, 공장 가면 이거 건물, 토지, 기계장치, 비품, 차론망구 이런 건 눈에 보이죠, 건설기계. 그런데 무형,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게 많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 특허권, 신령신앙권, 디자인권, 영업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무형, 보이는, 안 보이는 가치를 달리 특허권하고 어느 특정 회사에 이 예를 들어서 특허권하고 이 특허권하고 저작권하고 이런 것하고 토지 건물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치가 명백히 다르지, 그지? 그래서 가치를 다르니까 구분해서 평가해서 후합산하면 돼. 그 다음 무형 고정자산에 영업권, 저작권, 특허권. 자, 영업권은 영업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하면 수익이 생기죠. 수익하는 법으로 평가한다. 우리 부동산에 보통 권리금 세 가지. 바닥 권리금, 단골 손님, 영업권, 또 시설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장사 잘 되면 단골이 많죠. 영업 권리금을 많이 받겠지. 시설 권리금도 더 받을 수 있고, 시설 권리금은 시설 그대로 받는다 치고 영업권을 더 받겠죠. 플러스. 장사 안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영업금 돼서 시설금도 별로 못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바닥 권리금, 밑이 좋은 데 있으면 바닥 권리금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임료. 자, 임료는 내 상가에 임대차로 오기 전에 임차인이 이미 주변에 임대료 시세를 다 알아보고 오는 거죠. 임대 사례가 어떤지 다 보고 옵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요자가 임대 사례를 보고 오기 때문에 임대인도 당연히 임대 사례 비교 방법으로 우리 집만 비싸게 임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 주의할 것은 임대료는 선불이다, 후불이다. 원칙은 임대일이 선불해야 됩니까? 후불해야 됩니까? 실무상은 주로 선불로 돼 있지. 근데 후불이 원칙이잖아요. 후불이. 보증금 걸어놓고 한 달 살고 후불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공인중개사가 돈 많은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옆에 붙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고 늘상 보는 건물주 옆에 붙어서 있으니까 당연히 선불로 이렇게 계약을 미리 써버리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렇지. 요즘 같으면 임대 안 되는 부동산은 후불도 좋다, 팍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때서 제가 주변에 누가 공시에서 공부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정도. 10월 27일 치는데요. 4개월치 학원 옆에 원룸 방을 하나 소개해달래. 그래서 우리 수강생 중에 또 원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전화가 4개월치 계약서도 쓰지 말고 현찰로 다 드릴 테니까 방이 얼마입니까? 하니 평균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20만 한대. 전에 같으면 그 장소에 30만 원, 35만 원 할 거거든. 싸죠. 싸고 일시불로 다 드릴 테니까 다시 10% DC 해줘. 알았어요. 그러니까 80만 원 갖다 8만 원 까고 72만 원 현찰로 주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방이 빈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제일 좋은 데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그걸 감안해서 그래서 보증금이 있으면 후불 줘도 되잖아. 보증금 없을 때는 그냥 선불로 주는 게 또 맞겠지만 원칙은 후불로 임대 써보고 주는 게 그게 사용자이가.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소음, 진동. 자, 내 땅 옆에 대형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한대.
한 번씩 지진이 발생한대요. 그럼 땅값 비싸집니까? 싸집니까? 땅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진동, 일조 침해. 이게 건물에 고층 빌딩이 생겨가지고 그림자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땅값 떨어지겠지. 또 환경 오염돼. 옆에서 기름을 흘려가지고 기름띠가 흘러들어오고 땅값 떨어집니다. 토지 가치 하락은 관계 법령에 의한 소음 등의 허용 기준이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손해배상 청구해서 다시 원상 복구가 된다면 이 땅값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원상 회복 비용이 많이 들면 땅값이 쌀 겁니다. 조금밖에 안 들면 땅값 비싸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평가한다. 마찬가지. 자, 우측에 기출.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의 원칙으로 의한다. 의한다 하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다만 예외로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가격 구하는데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고 임대사례비교법이라든지 수익분수법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땡땡 틀립니다. 그거는 임료 구하는 방법이니까 요 가격 구하는 방법 쓰면 맞습니다. 그 다음 임료 평가할 때, 자, 임대료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원칙 맞는 말이죠.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서 적산법 또는 수익분수법에 평가할 수 있다. 이래 해야 되죠. 적산법 대신에 원가법이라든지 수익환원법이라든지 이런 말 오면 안 되죠. 그럼 가격 구하는 방법이니까 임료 구하는 방법, 임료 구하는 방법 맞습니다. 자, 시험 출제 종종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출제했죠. 작년에는 건물하고 뭐 자동차하고 임료하고 뭐 영업권하고 이런 거가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부동산 가입 공시제도. 드디어 마지막 왔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가입 공시제도. 여기에 관련 법이 2년 전 2016년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 나와 있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 제목이 바뀌었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토지, 주택이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토지, 주택이 중심인데 이 토지주택은 여태까지 한국감정원에서 독점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인 오피스텔, 상가 등 이런 것은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사실은 이제 과세를 적정히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좀 농후합니다. 평가가 시가 표현액이 예를 들어서 뭐 40%, 35%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 이걸 지금 현 정부에서는 70% 내외로 높이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높이면 이제 세금이 높아지는 거죠. 세금이 높아진다. 자, 참조로. 자, 토지 가격 공시제도, 표준지 공시제도, 표준지. 그 다음 넘겨보시면 개별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두 가지. 자, 표준지 공시가 전국 토에 우리 약 한 50만 필지, 이건 시험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 되면 쉬우니까. 자, 50만 필지 샘플 표준지를 뽑아가지고 감정평가사에서 국토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전국에 지금 한 13개 법인이 있을 겁니다. 감정평가법인. 그게 전부 다 용역을 지급해서 평가해달라. 약 한 매년 9월경부터 이렇게 쭉 갔어요. 12월 31일 가격조사 완료일. 그게 이제 1월 1일이 됩니다. 요걸 보고 이제 공시 기준일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이제 기준이란 말이 나왔어. 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기준 시점 이런 얘기만 했지. 기준 시점. 전에는 가격 시점을 용어로 썼는데 기준 시점을 용어로 쓴다고. 여기 공시 기준일이잖아요. 여기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시 기준일 매년 1월 1일. 그다음 요걸 2월 말까지. 자, 2월 말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자, 국장 책임하에
누구 책임하에 하느냐 중요합니다. 시군구장이 아니고 국장입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하에 열말까지 결정 공시한다. 편지 공시가. 이때 공시하면서 토지 가격 비준표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토지 가격 비준표 여기다가 배율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시군구장 책임하에 개별 공시가 전국에 약 한 3,200만 필지인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 개별 공시가. 200만 필지 땅을 바로 이렇게 개별 공시가를 전수조사해서 결정하려면 엄청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징검다리를 한 밟고 넘어오면 쉽겠죠. 바로 일로 오면 너무 벅차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우리가 5과목 동시 공부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단계별로 우리 요약집 읽고 요약집 밟고 다시 다음 단계 문제 풀고 이렇게 가죠. 그래 안 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두꺼운 책을 만들어 가면요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이 고비를 할당하고 못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2개월 단위로 해서 그때 교재가 다르잖아요. 그죠?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볼 걸 보고 넘어가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밟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를 전국토 결정 공시한다. 물론 국공유지 세금 없는 그런 것은 평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토가 4천만 필지가 넘은데 약 한 3,200만 필지 정도만 이렇게 평가한다고. 개별 공시가. 국장 책임하에서 50만 필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시군구 장 책임하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여기다가 토지 특성 22개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이 땅은 제곱미터당 10만 원인데 내 땅은 120% 더 좋네요. 그러면 1.1을 곱해가지고 12만 원 이런 식으로 평가가 쭉 한다 이거지. 이건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하에 감정평가사라는 데 어렸으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한다. 뭐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옛날에는 정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 이렇게 해서 괜찮은 정이었죠. 옛날에는. 요즘은 정들이 완전히 다 사그러지죠. 공중에서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것만 평가해도 감정평가사 1인당 한 3천만 원씩 떨어졌어요. 3천만 원씩.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감정평가사 공부하려고 많이 능력되면 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범인도 일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저 나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약 한 9일 전부터 12월 말까지 요건 이제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부르지. 현황조사 완료일 해도 틀리고 가격조사 완료일 해야 가격을 조사하지. 공시기준일을 한다. 원칙 공시기준일 예외 추가 공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시기준일 국장 책임하에 편지 공시가를 하고 근데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내 땅을 어느 특정 지역 가면 그 시장 지역에는 지금 시장이 전통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장사 거의 안 되는데 매년 편지공시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편지공시가 자꾸 올라가면 세금 더 내야 됩니까? 덜 내야 됩니까? 세금 더 내죠. 세금만 올라간다고 전체 이의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렇다 보면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DC에서 낮게 공시하고 수정 공시 이렇게 한다고. 그 이의신청 불만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한다 이래야 되는데 시군구 장에게 이의신청한다. 다음 중 틀린 게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출제도 많이 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 이것도 60일 이내다. 땡 틀립니다.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때 이의신청할 때 이의가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 돼요. 토지 소유자만 하는 건 아니다.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도 이의가 있는 자는 시군구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마찬가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도 가능하다. 그건 아직 시험 안 나왔으니까. 자, 이게 토지인데 토지. 자, 읽어봅시다. 107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은 국장은 표준지는 무조건 국장이에요. 국장. 이거 시군구 장관은 틀립니다. 평가 주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 이런 말 나오면 국장 이렇게 나와야 된다. 국장. 시험 출제해서 시군구 장 해서 틀린 거 찍으라 여러 번 출제했어요. 적정 가격을, 이 적정 가격은 이 법에서 쓰는 거죠. 부법에서. 감칙에서는 우리 이 앞부분까지는 시장가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근데 개념은 유사합니다. 심플, 단순하게 한다면 이 적정 가격은 주로 세금 보상하는 데 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되고, 시장가치는 시장 필요성에 의해서 조사평가합니다. 이때 평가하는 방식은 3방식이 있겠죠.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종합적 절차 3방식. 하나 또는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해서, 자, 꼭 감정평가업자 이렇게 해야 맞는데 여기다가 행자부 장관에게 땡 틀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자부 장관이 누굽니까? 아마 김부겸 있죠. 김부겸 씨가 감정평가, 땅평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당연히.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밑에다 검정 이랬어요. 검정. 검정 테스트는 전문가한테 받는 거지. 검정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국장은 중앙공무원이니까 중앙이란 말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 중앙이라 하지 않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평가합니다. 땡 틀립니다. 그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합니다. 땅값은 표준지든 간에 개별공시든 간에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은 한 채 얼마 이렇게 나와요. 주택은 한 채 얼마, 토지는 단위면적당 이렇게 됩니다. 필지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시 절차, 표준지 선정. 이 표준지를 선정할 때, 이 50만 필지 표준지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겠죠. 대표, 지가 대표 수준 나와. 중용, 일시적 용도 말고 중용, 확정되는 것, 논밭인지 임야인지 묶어두면 잘 몰라요. 그 구분이 아래서 것 말고 확정적인 것. 그 다음에 안정성, 꾸준하게 사용되는 땅. 그래서 우리가 대표중 확정. 50만 필지 편지 공시가는 대표중에 확정을 지어서 구합니다. 요즘 뭐 암기할 필요 없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단순 암기가 시험 나왔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 나오면 그냥 들은 흔적으로 그냥 찍으면 되십니다. 전에 나온 다음 중에서 편지 공시가 선정 기준이 아닌 것은 이래놓고는 안전성이라고 나왔어. 우리 안전성은 달리 리스크란 말을 쓸 수 있대. 리스크, 투자할 때. 그 안전성은 아닙니다. 안정성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니까. 자, 흔적만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집값 결정 공시 2월 말까지 결정 공시. 개별 공시가는 5월 말까지 결정 공시. 6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6월 1일 이전 적정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한다. 주로 우리 이 적정 공시는 세금에 많이 쓰죠. 세금에 보상하고 세금에 많이 쓴다. 그럼 6월 1일이 무슨 날이다? 그렇지. 재산세 과세 기준이 이제. 그래서 이전에 결정 공시를 해야 돼.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결정 공시.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케 하고 소유자의 의견 청취도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자는 모두, 그다음 모두란 말 적어놔봐요. 모두. 이의가 있는 자는 모두.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전에 시험 출제할 때 소유주 만리 실직한도가 땡 틀려버려. 이의가 있는 자는 모두 공시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 60일이 아니고 30 이내에 서면, 부산 서면 아시죠? 경주도 저 어디 가면 서면이라는 동네가 있죠. 예. 전자문서도 포함 서면으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서면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타당성이 인정될 때는 조정해서 공시를 한다. 요게 작년 출제를 했죠. 작년에. 서면 통지,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정 공시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표준지의 의, 대표적 필지이고 공시 기준일, 원칙, 언제? 원칙으로 매년 1월 1일. 정기 공시이고 예외로 인력 등 부족 등으로 너무 시간이 걸리거나 또 일부 지역에 개발을 한다 변동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 때는 나중에 추가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지를 남겨놔야죠. 자, 다음 페이지. 이 편지 50만 필지 평가 기준은 적정 가격 평가입니다. 제가 한자 벌써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단원 이전은 감칙은 시장가치 구하는 거고 여기 부법은 적정 가격 구하는 거 했죠? 적정 가격. 그 차이가 뭘까? 용어도 차이가 있고 시장가치는 우리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제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한 정상가 비슷한 그런 가격인데 대상 물건의 시장성, 통상적 거래 될 수 있는 거래의 자연성 상태 또 당사자의 뭐 정통성, 최고 빈도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마켓밸류 시장가치입니다. 근데 여기에 적정 가격은 주로 보상 세금 용도 중심이 크다고요. 이거는 마켓밸류 시장가치가 아닙니다.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로 쓰죠. 그것도 우리 시험 나왔어요. 여기는 적정 가격을 씁니다. 적정 가격. 그 다음에 2번 실제 용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실제 용도가 아닌 공부상 용도가 아닙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실제 용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지 상정평가. 우리 50만 필지에서 건물이 있는 정착물이 있는 것도 있고 정착물이 없는 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나지는 그대로 나지 평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정착물이 있는 것은 없다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지 상정, 상상 가정. 나홀로 있지 상상 가정 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했죠. 그 편지 50만 필지는 나지 상정 평가하는 것도 많고 나지 평가하는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 상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까 우리 공법상 도, 간, 농자, 주, 상, 공록 뭐 등 얘기했습니다. 그 공법상 제한 상태 따라서 땅값이 들쭉날쭉하죠. 그러면 준주거지기 비싸다 했죠. 용적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이 땅은 준주거지기로 쓰세요 이래 돼 있으면 당연히 비싸게 평가해야 되지. 일종 전용 주거지로 쓰세요 하면 낮게 좀 평가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법상 제한 상태에 따라서 땅값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상 볼 때도 먼저 이거 공법은 일단 활용도가 좀 실무상 바로 직관적으로 크죠. 그 공법상 제한 상태다 이 말은 사법상 제한 상태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사법상.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 건물이 이게 은행에 저당이 안 잡혀 있고 조금 잡혀 있거나 이렇대. 저당이 많이 잡힐 때도 있대. 작년에는 부채가 적고 올해는 부채가 엄청 많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 용도인 이 적정 가격이 변동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예? 저당권 설정이 이렇게 적거나 크나 관계없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지상권이. 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대. 아무 상관없다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적정 가격은 공적 용도입니다. 공적 용도. 저것도 시험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이 반영된 상태. 강원도에 이쪽에 개발했답니다.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개발 이익은 반영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게 당연하지. 그 다음 공시 내용.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형상, 그 다음 주변 이용 현황, 그 밖에 대정으로 정하는 지목 용도지역, 지목 용도지역은 땅 가격에 바로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일단 쓰고 도로상도 들어갑니다. 도로상. 토지는 아까 우리 감정평가에도 거래사례 비교할 때도 가로조건, 접근조건 이것도 중요했잖아요. 그렇듯이 도로에 따라서 중요한 거지. 도로상 작년에 출제된 게 작년에 28회 도로상 등 공시한다. 그 다음 편주공시가의 적용 보상가 결정 꼭 별표 쳐놓고 보상 공시지가는 주로 용도가 이제 보상 결정할 때 이걸로 씁니다. 보상. 세금은 이 땅 저 땅 세금이 다 다르죠. 개별 공시가 주로 세금 등.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것은 여기서 갖다 붙이면 돼. 보상가는 넓은 지역 편주공시가 기준으로 보상 결정하고 또 세금은 이 땅 저 땅 개별 땅마다 세금이 다 다르잖아요. 개별 공시가 따라서 과세가 됩니다. 우리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국공유지 토지 취득 또는 처분 이것도 보상 개념이고 토지 관리 국가에서 관리 매매 매입 매매 경매 재평가 이것도 시장가치 개념이 아닌 보상가 개념이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성용지 등의 공급 분양이라든지 환지 채비지 매각 환지 채비지 넓게 보면 보상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보상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시고 그 다음 6번 편지공시가의 효력 시장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제일 먼저 거래할 때 공시가 얼마인지 이것도 먼저 봅니다. 땅 매매할 때. 공시지가가 7억인데 이게 7억이 공시가인데 파는 사람이 나는 20억 밑으로 안 팔겠대. 사는 사람은 7천만 원 이상 주고 안 사겠대. 이 사람들 이거 먼저 들여다봐라. 정부에서 이게 약 한 70% 평가한대. 현 시세에 특정 가격을 70% 같으면 현 시세는 한 10억 정도 되겠죠. 10억. 때로는 쓸 사람이 더 가치가 있으면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파는 사람이 가치가 없으면 더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공시지가가 공시가 7억이면 여기에 옛날에 이게 예를 들어서 20% 정도일 때는 한 5배 정도 이렇게 팔고 중개사무실에 매물 내놓고 만약에 이게 50%일 때는 2배 해가 14억에 매물 내놓고 요즘같이 70일 때 같으면 70 같으면 이걸 10억 정도 이렇게 매매가로 내놓으면 되겠죠. 그렇지? 뭐 판에 박인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중개사무실에서 땅 시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시장에 지가 정보 제공한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된다. 공적 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국가, 지자체 등 자기들이 구해놓은 이거 공적 지가 보상이라든지 각종 결정할 때 산정 기준, 상속 증여세 등 감정평가업자의 개별 토지 평가 기준 거기다가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 글자 하나 써놓읍시다. 공시지가 기준법. 감정평가사가 고객 의뢰를 받아서 땅을 평가할 때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하는 말을 했죠. 옆에 있는 비교 편지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배율 방식으로 구한다 이 말이지. 공시지가 기준법. 이 땅을 X라는 땅을 평가해도 하니까 옆에 있는 비교 편지 하나 또는 둘 이상 가져와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다. 공시지가 기준법. 자, 기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나 일시 이용은 제외 빼내버리고 공법상 제한 받는 상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맞겠죠? 사법상은 아니지만 공법상 기준 있는 상태에서 평가한다. 자,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 편지 공시가에서 구한 토지 가격 기준표. 이게 저기야. 요 토지 가격 기준표를
국장이 구해가지고 시군구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편지 공시가 평가할 때 구하는 겁니다. 이걸 토지가격 비준표를 이걸 보고 배율 방식으로 개별 공시가를 결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개별 공시가를 구하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구한다 하면 틀리죠. 얘가 선이고 얘가 후잖아요. 선, 후가 분명하면 돼. 또 개별 공시가 구할 때 토지가격 비준표를 구한다 해도 틀립니다. 편지 공시가 구할 때 이때 토지가격 비준표를 구해가지고 배율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개별 공시가를 구합니다. 얘가 선이다. 선. 먼저 선. 선후. 그래놓고 이제 또 출제를 틀린 것은 해서 순서를 집어놓고 구하라 이런 소리 많이 출제해요. 집에서 요리할 때 설거지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까? 요리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설거지부터 먼저 해놓고 요리하는 게 맞겠죠. 정리를 해놓고. 선후가 있다. 선후가. 자, 그 다음 끝에 가격 배율 방식을 곱하여 산정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검정,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자, 여기는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니까 시군구 부동산 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지. 중앙하면 틀립니다. 중앙. 거쳐서 최종 시군구장 매년 올 말까지 결정 공시한다. 그래서 매년 우리 4월 말경 되면 전국의 1등 땅, 전국의 꼴등 땅값 어디다 하고 이렇게 흔히 신문에서 나오기도 하죠. 뉴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전국 15년차 1등 땅 어디입니까?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의 화장품 밑에 땅이다. 15년차 1등에서 있죠. 그 제곱미터당 얼마 나왔습니까? 올해도. 제곱미터당 2억 100만 원이가? 평당 2억 100만 원. 2억 100만 원. 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지. 시세 좋으면 이거 2배 줄게 팔아도 안 팔 수 있어, 이게. 평당 여기다 하면 4억 5억 시세일 수도 있다니까. 꼴등당은 해마다 좀 바뀌죠. 저 산청 산골짜기 어디, 김천 어디 산골짜기, 또 저 완도 어디 산골짜기 이렇게 한 번씩 바뀝니다. 이신청 다음 페이지 결정 공시부터 며칠? 30일. 요놈도 여기서도 두 번 출제가 됐어요. 서면으로 시군구장에게 공시 내용, 지분, 단위면적당 가격, 활용, 토지 관련 세금, 개발 부담금도 준조세이죠. 농지 전용 부담금도 준조세나 다름없는 용역비 같은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그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땅. 저기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가 평가해가지고 2월 말까지 결정 공시한 이 표준지는 그대로 이걸 그대로 개별 공시가로 봅니다. 왜? 여기서 다시 평가해봤자 또 똑같은 땅값이 나올 거니까 하나만 하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선정된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대로 개별 공시가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부담금 등 부과 대상이 아닌 땅은 용도가 없으니까 필요 없어 이게. 그러면 국유지, 공유지는 세금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거지. 전국 토가인 4천만 필지가 넘지만 3,200만 필지 정도 이렇게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시 기준일 이후에 땅이 분필, 합병, 신규 등록, 지목 변경, 국공유지 사유화되거나 건축하거나 하면 땅값이 변동이 일어나 버리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정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면 7월 1일 추가 공시 할 수 있고 약 4개월 후 10월 말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여기도 보면
요거 우리 2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이렇게 결정 공시하잖아요. 그 시뮬레이션 작성하고 하는 작성 기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분필, 합필, 건축 등 땅값 바뀌면 다음에 1월 1일 결정 공시하는데 5월 말까지. 그 봐요. 1월 1일 공시 기준인데 이때도 5월 말까지 결정 공시하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7월 1일, 이것도 시험 출제가 됐습니다. 계속 출제 안 되다가 최근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출.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맞죠? 토지 가격 비준표에다가 배율 방식으로 개별 공시가를 평가합니다. 맞죠? 그 다음, 개별 공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모두 다는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60일 이내가 아니고 30일. 자, 그래서 이제 편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이 말이 이제 좀 친숙해 주셔야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워낙 중요하죠. 자, 한 번 더 쉬고.